7주차 2교시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이 창업을 염두에 둔다면 그래도 굴지의 IT 글로벌 기업인 아마존의 성공 사례를 제가 사례로서 핵심 전략을 설명드렸고요. 1장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벤처기업 부제로 아마존이라고 제가 붙였고요. 또 2장 2교시에서 강의할 건 콘텐츠 산업, 즉 콘텐츠 산업 진흥법이 2002년도 제정될 만큼 우리도 이제 문화 콘텐츠 창업 성공 전략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최근에는 BTS 방탄소년단이 세계적 K-팝을 이끌고 있죠. 빌보드 차트에 1, 2위 곡이 나란히 올라가는 것도 경이롭고 또 우리나라의 발라드 K-팝이 바로 세계 시장을 석권했다는 게 선배 가수로서는 감히 언감생심이었던 건데, 저희들 때, 저희 아버지 세대에는 김정구 시대, 빳빳이 서서 두만강 갖고 평생을 살아가신 분이라고 하죠. 또 그 다음에 저희들 때는 조용필 세대예요. 그래서 용필 오빠를 중심으로 조용필 발라드 곡에 많이 빠져들고 또 통기타 시대였죠. 저희들은 7, 80년대. 그 다음에 저보단 이제 후배 세대 8, 90년대, 2000년 세대에 들은 여러분들은 이제 바로 K-팝 시대라고 보고 우리나라의 바로 발라드 노래 또 춤 이런 그룹 아이돌 그래서 이제 보이그룹 또 내지는 걸그룹이 세계시장 지금 이제 블랙핑크도 빌보드 2위에 올라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문화 콘텐츠 산업을 여러분들도 염두에 두고 또 앞으로 여러분이 직업을 가질 때 이런 데서 한번 꿈을 펼쳐보라는 의미에서 콘텐츠 산업의 창업 성공 전략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어요. 2장 콘텐츠 산업의 창업 성공 전략. 큰 1번의 콘텐츠 산업의 개념. 콘텐츠란 부호, 문자, 도형, 색채, 음성, 음향 이미지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하며 콘텐츠 산업이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 또는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의 제작, 유통, 이용 등과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콘텐츠 산업 진흥법 2002년도 제정된 그 법 2조의 용어 정의를 이렇게 해놨죠. 그래 콘텐츠라는 건 부호, 문자, 도형, 색채, 음성, 음향, 이미지 등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넓은 의미의 콘텐츠라고 거기다 문화를 붙이면 이제 판문화라든가 또 영상문화, 영화 또 그 다음에 우리의 고유 뭐 판소리 같은 것도 있겠고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화 개념은 굉장히 넓겠죠. 그래서 어떤 서정류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콘텐츠 산업에 대한 것과 콘텐츠에 대한 정의를 콘텐츠 산업 진흥법 2조에 이렇게 법적으로 정의해 놨어요. 그 다음에 정부는 뭐 이제 문화관광부가 되겠죠. 콘텐츠 산업 분야의 창업 촉진과 창업자의 성장 발전을 위해 창업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며 콘텐츠 산업 진흥법 제13조 또 콘텐츠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콘텐츠 산업법 제14조 여러분은 요 14조를 주목해야 되죠.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해 인력 양성을 한다고 지금 이 법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창업도 그런 아이템을 동원하면 좋겠고 또 여러분이 취업을 노릴 때 이런데 전문 인력으로 참여하는 게 여러분들이 향후 21세기 후반을 여러분들이 주무대로 삼을 수 있겠죠. 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콘텐츠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 기준에 따라 콘텐츠 사업자 등이 이용자가 콘텐츠를 용이하게 구매,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을 인증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콘텐츠 산업진흥법 22조에 보면은 이런 인증제도, 그러니까 이런 콘텐츠 산업을 주도하는 기업의 그런 인증을 받게 되면 정부의
여러 가지 자금 지원 같은 걸 받을 수 있겠죠. 그래 콘텐츠 산업 진흥법이 있다는 걸 여러분은 염두에 두고 향후 이런 사업을 창업한다면은 이 법을 참조해서 거기에 맞게 창업 형태를 짜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콘텐츠 산업의 성공 전략. 콘텐츠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좋은 아이디어, 창의성이겠죠. 뛰어난 인재, 또 거기에 직원이 그런 콘텐츠 산업의 어떤 기술력, 재능 같은 걸 가져야 되죠. 또 풍부한 자금력, 그래서 어떤 정부 지원이든 금융을 끼야 되겠죠. 또 효율적인 시스템 등의 대답이 주로 나온다. 그래서 창의성도 있어야 되겠고 인재, 우수한 인재도 있어야 되겠고 또 자금, 기업 운영 자금, 또 효율적 시스템을 갖추는 그 네 가지가 사업의 아이템인데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창작은 종합예술이라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답을 내놓기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화산업, 특히 영화 같은 걸 봐도 뮤지컬 이런 걸 봐도 종합예술이라고 하죠. 맞는 말이긴 하다. 하지만 어떤 일이든지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 그게 무엇인지를 한번 핵심을 찍어보겠다는 뜻이죠. 그것이 빠질 경우 결코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없는 궁극의 요소는 그러면 콘텐츠 산업이 성장하기 위한 한마디로 압축하면 뭐냐 이런 거죠. 그럼 많은 콘텐츠 기업이 좋은 아이디어를 뜻하는 스토리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토이스토리라는 애니메이션이죠. 유명한 픽사의 모토라는 그 CEO겠죠. 모토는 스토리가 왕이다. 왕자의 게임, 소프라노스, 밴드 오브 브로더스, 또 체르노빌 등 세계적 히트 드라마를 공장에서 찍어내듯 만드는 또 HOB, 이거는 미국의 홈박스 오피스에서 미국의 대표적인 유료 케이블 채널로 타임 워너서, 영화로 아주 유명했던 타임 워너사가 콘텐츠 산업의 아주 선두주자죠. 1972년 설립한, 그러니까 벌써 그때 이런 그 종편, 우리나라로 하면 종합방송, 종합 케이블 방송 이런 걸 만들었다는 것만 해도 우리보다 한 4, 50년 앞서 있죠. 그래 HOB라는 그 관련 기사에는 멍청아, 중요한 건 스토리야란 대목이 가장 강조되어 있었다. 그래서 옛날 빌 클린턴이 선거 구호로 상대방 공화당을 공격할 때 민주당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멍청아, 중요한 건 경제야 이거였죠. 그래서 한마디로 공화당을 몰락시키고 자기가 대통령이 된, 그래 여기서도 HBO 여기에 대표적인 그 모토는 그런 말을, 멍청아, 중요한 건 스토리, 즉 콘텐츠야 이런 말이죠. 그래 픽사의 공동 창업자인 에드먼드 캐머리라는 또 유명한 미디어 학자죠. 산업가 기업인, 뛰어난 인재가 좋은 아이디어보다 중요하다고 설파했다. 그래서 사람, 그래 문 대통령도 매일 어디 나오면 사람이 중요하다 뭐 이러잖아요. 그는 저서 창의성을 지휘하라 해서 아이디어는 사람에게서 나온다. 사람이 없으면 아이디어도 없다고 단언했다. 그래서 사람 중심의 경영, 인재제일주의, 삼성의 그 이병철 씨, 처음에 이제 삼성을 창업했던 그분도 인재중심주의를 선언하고, 또 그런 건 일본의 기업 경영 이념 같은 걸 많이 또 쫓아가기도 했죠. 그래 HOB, 홈박스 오피스도 마찬가지다. 이 회사의 전 회장 마이클 롬바르도는 잡지 베니타 페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성공 비결은 최고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뛰어난 인재, 유능한 인재를 어떻게 우리 회사에 끌어들이느냐. 그래서 콘텐츠 산업의 주력도 창의력을 갖춘 인재들, 또 여러분들처럼 젊은 반짝반짝하는 아이디어를 그 산업화하는 이런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래 이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인재를 발굴한 다음 자율성을 주고 최고의 작품을 만들도록 지원한다. 그리고 기존의 기업들과 조금 다르게 내부 경쟁보다 협업, 그래서 앞으로 21세기는 공유 경제, 또
협업을 강조하는, 팀워크를 강조하는, 그래 요즘엔 강의 방식도 팀 티칭, 그렇죠? 이렇게 해서 뭔가 조를 짜서 그 팀에서 하나의 결과물을 산출하는 이런 거 많이 실험하죠. 협업을 강조하고 높은 직업적 안정성을 보장한다. 그래서 인재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그 인재 존중의 경영 방식이죠. 그래 널리 알려진 대로 방송계나 영화계는 예전부터 프로젝트에 따른 이합 집산이 많은 곳이다. 그래 인재들이 한번 그 작품이 끝나면 흩어지고 그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하는 데는 조금 불리했던 거죠. 그래 협업과 직업 안정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캔멀에 따르면 영화란 소수의 천재가 아니라 다수의 우수 인력이 오랜 기간 동안 함께 만드는 복잡한 예술 작품이다. 그래서 거긴 스텝들이 엄청 많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감독 위주였죠. 뭐 저희 때는 이장호 감독, 별들의 고향 뭐 이런 것처럼 한 감독, 또 배창호 감독, 지금은 이제 다 사라졌지만은 지금은 이제 젊은 뭐 이제 기생충을 만든 봉준호, 또 그다음에 뭐 이제 박쥐 이런 걸 만든 박찬욱 감독, 뭐 이제 젊은 감독들의 그 감각은 또 많이 변화되어 있죠. 그래 거기에는 많은 스태프들이 참여하죠. 제일 먼저 촬영기사. 그래 이제 임권택 감독은 정일성이라는 뛰어난 카메라맨, 옛날엔 카메라맨, 지금은 촬영 감독이라고 그러죠. 또 그다음에 분장사, 또 그다음에 거기에 여러 가지 스태프들이 엄청 많이 참여해서 또 조명 감독도 있고, 그래 지금은 다 감독이라는 명칭을 나눠서 쓰죠. 그래서 지금은 1인 감독 체계보다는 그 각 파트별로 스태프들이 감독화돼서 총지휘 감독과 함께 협업에 의한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게 현재의 영상문화계죠. 그래서 슈렉과 쿵푸 팬더라는 드림웍스는 이걸 제작한 드림웍스는 2008년 리먼 브로더스 금융사태로 미국 금융이 휘청이고 세계 금융사태로 온 거죠. 금융위기가 왔을 때 연봉을 동결하는 대신 직원을 줄이지 않았다. 그래서 직원을 자르지 않고 연봉을 좀 묶어서 그대로 그 직원들을 끌고 가는 인재 중심의 그런 경영 방식, 일본이 많이 취했던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전사적 협업, 즉 콜라보레이션, 여럿이 콜라보 합쳐서, 그래 요즘엔 뭐 나이 든 가수와 젊은 가수 콜라보, 그래서 최근에 이은미랑 또 트롯 가수랑 콜라보한 뭐 이런 게 또 화제에 오르기도 했는데, 그래서 전 회사 차원에서의 협업은 21세기 인적 자원 관리의 핵심적 요소로 다루어진다. 뒤집어 말하면 최근에 조직 관리는 협업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것에도 큰 관심을 기울인다. 최근 조직 관리에 있어 소시오패스 성향 있는 리더, 뭔가 약간 4차원 이런 리더는 사라진다는 거죠. 조직 구성원이 조직에 끼치는 해악을 수치화하거나, 그래서 자기 직원들의 어떤 데이터로해서 저 사람은 우리 기여도가 어떻고 또 우리에게 마이너스는 숫자로 어느 정도 나타나나, 또 자기의 단기적 이익을 위해 조직의 자원을 고갈시키는 목퇴, 그러니까 그 있어서 이익을 다 취하고 도망가 버리는 목퇴 경영자, 이른바 약탈적 리더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경영학에서는 이런 어떤 해악적 요소를 연구하는 그런 트렌드도 있었다. 목퇴 경영자에 대한 연구겠죠. 캔머리 강조하는 인재 중요성과 협업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다. 좋은 아이디어를 평범한 팀에 맡기면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온다. 반면 평범한 아이디어를 탁월한 팀에 맡기면 그들은 아이디어를 수정하든 폐기하든 해서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내놓는다. 그래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또 회의가 너무 많아서 비능률일 수도 있지만 중지를 모으는 데는 회의가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죠. 그래 여러분들이 뭐 임원회의, 또 그 다음에 중간간부회의,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의 지혜, 중지를 모으면, 그렇죠? 여기서 이제 집단적 지성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영, 창업을 해서 리더십을 발휘할 때는 특히 협업에 대한 이런 걸 강조하고, 특히 문화산업은 여러 스텝들이
모여서 성공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더욱더 전사적 콜라보레이션이 필요하다. 전사적 협업, 경영 문화를 해나가야 된다. 예, 여기까지가 2장이었고요. 3장을 조금 더 진행하고 나머지를 3교시로 넘겼어요. 여러분들에게는 2교시까지만 되기 때문에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강의 교재에 나오는 인수창업을 조금 설명해 놓고 부족한 거는 유튜브에다가 찍어서 3교시 올리겠어요. 3장 인수창업의 장단점과 핵심 전략 1. 신규 창업과 인수창업을 비교해 봤죠. 창업은 크게 신규 창업, 여러분들이 처음에 어떠한 기존의 창업 형태가 없는 거 새로 만들어내는 거죠. 신규 창업과 인수 창업으로 나눈다. 신규 창업은 새로운 아이템과 더 차별화된 컨셉으로 좀 더 경쟁력 있는 상태에서 창업한다는 장점 있는 반면에 출점, 어떤 점포를 내는 거죠. 출점하는 상권에서의 고객 반응에 대한 검증이 안 된다는 단점이 또 있다. 그래서 어떤 신규는 자기의 의지, 또 자기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면에선 장점이자 또 그 점포를 냈을 때 리스크, 앞으로 얼마나 많은 고객이 올지를 큰 위험을 떠안을 수밖에 없죠.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반면에 인수창업은 기존 점포를 인수하여 그 아이템과 컨셉을 그대로 인수받아, 즉 M&A를 하는 거죠. 기업으로 보면 창업을 하기에 매출과 고객에 대한 검증이 사전에 가능하고 출발부터 기본적인 매출이 나온다는 장점이 있으나 그런 건 장점이죠. 리스크의 감소. 인수를 하기 전에 사전 검증에 오류가 생길 경우 자칫 쓰러져가는 점포를 인수하여 폐업, 즉 송장친다고 그러죠. 우리가 폐업을 향해 달리고 있던 열차에 탑승한 우를 또 범하기 쉽다는 단점도 있다. 그래서 신규 창업의 장점과 인수창업을 대비해봤고, 인수창업은 기존에 검증된 또 어느 정도 고객이 확보된 상태에서 출발하는, 그런데 이게 저점으로 하강 국면에 들어갔는지는 그 경영하던 사람은 알겠지만 인수하는 새로 뛰어드는 인수창업자는 알 수가 없죠. 특히 요즘에는 그 기업과 기업이 M&A를 통해서 많이 인수창업을 합병을 하죠. 그 다음에 큰 2번 이상적인 인수창업 형태는 어떤 게 되어야 하는가, 이런 거를 살펴보겠어요. 가장 이상적인 인수창업을 꼽으라면 시장 트렌드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수준의 업종으로, 그러니까 너무 유행에 민감한 거는 하강 국면에 있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위험이 크다는 거죠. 이미 충분한 매출과 수익을 올리고 있는 데다. 그래서 어느 정도 꾸준한 트렌드를 쫓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좋은 상권과 입지를 확보가 있는 점포를 인수하는 것을 꼽을 수 있다. 물론 저렇게 이상적인 점포가 매물로 나올 확률은 높지 않다고 나왔다 하더라도 만만치 않은 권리금, 특히 여러분이 창업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권리금 중에 하나죠. 보증금 플러스 권리금. 권리금으로 인해서 인수에 상당한 부담이 느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창업 때 자칫 간과하기 싶은 게 권리금이에요. 권리금은 새로운 점포, 여러분이 막 분양되는 점포를 분양받아서 사가지고 거기다 창업했는데 그 분양을 받은 자가 빈 점포였는데도 거기에는 꼭지 권리금이라는 권리금이 붙어 있어요. 그래, 뒤에서 권리금을 한 번 더 살펴보겠어요. 결국 넉넉한 창업 작업을 확보할 수 없는 대다수의 예비 창업자들 입장에서 보면 인수창업은 인수비용이 많이 드는 최상의 점포보다는 인수비용이 부담이 덜한 차상이나 차차상, 그렇죠? 최고 목 좋은 데를 인수창업하면 좋겠지만 그런 데는 점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죠. 일단 임대료가 비쌀 것이고, 보증금과 임대료, 또 권리금이 만만치 않아요. 제가 활동하는 천안에 조그만 핸드폰 가게 같은데 보통 점포가 좋은 되게 이제 대로변에 있죠. 핸드폰 가게를 인수할 때 권리금이 1억이 넘어요. 보증금이 또 3억 정도 붙어요. 그러니까 목이 좋은데, 그래서 거기보다 조금 떨어져도 권리금이 몇 천만 원대로 떨어지거나 아예 권리금이 없으면 더 좋겠죠. 근데 권리금이 전혀 없는 데는 이면도로나 또 잘 안 보이죠. 그러면
고객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래 인수비용이 많이 드는 것보다 차차상 점포를 인수해서 최상의 점포로 만들어가는 창업 형태라고 생각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수 창업할 때는 너무 초창기 인수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나중에 운영자금이라는 데서 꼬일 수도 있고 또 그 기업을 계속 운영해 나가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 다음에 큰 3번 인수창업의 점검사항. 인수창업에 임하는 예비창업자 입장에서는 먼저 매물로 나온 기존 점포들 중에 비교적 기본 매출이 나쁘지 않고 트렌드 민감도가 낮은 점포를 우선적으로 개발해야 하며 인수비용 위에 추가 창업 비용인 점포 리뉴얼 비용, 이제 대개 점포를 인수하게 되면 다시 한번 인테리어를 하죠. 업그레이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점포를 구하는 걸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계약 진행을 너무 빨리 서두르지 말고 최소 1, 2주의 대상 점포 모니터링을 통해 실제 매출과 고객 추이 등의 검증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계약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계약도 뭔가 시차를 두고 하라는 거죠. 면밀히 살펴봐라. 특히 평일과 주말에 고객 추이 매출 그리고 시간대별 유동인구 등을 잘 분석하여 향후 추가적인 매출 향상 가능성을 체크해 봐야 된다. 여러분이 부동산 입지 판단할 때도 오전, 점심, 저녁 또 배후의 유동인구 사람 수거든요. 결국 매출액은 그런 걸 꼼꼼히 체크하라. 특히 매출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POS 시스템이죠. 거기에 전자 출금기 여기에 찍힌 최근 6 내지 12개월 그래서 6개월 내지 1년 정도의 매출을 확인하는 것이 좋으나 POS가 없는 그런 점포가 있을 수 있죠. 카드 매출 직계표라도 6개월 내지 12개월치를 뽑아보는 게 좋다. 그래서 인수가계의 그 어떤 매출액을 파악해보라는 거죠. 이 과정에서 본인의 점포를 보는 안목이 다소 떨어진다고 생각되면 창업 관련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좀 더 상세한 검증을 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또한 인수 이후의 시설이나 메뉴, 상품 등의 리뉴얼이나 보완 전략도 미리 세워보는 것이 좋다. 그래야 인수자금 외에 얼만큼의 추가 개선 자금, 그래서 이제 리뉴얼 비용이 꽤 들어갈 수도 있죠. 메뉴 리뉴얼 또는 보완에 대한 비용이 소요해야 하는지에 대한 추정이 가능해지고 좀 더 준비된 인수 창업이 가능해진다. 여기까지가 2교시고요. 그 뒤에 조금 남는데 이거는 유튜브로 좀 넘겨서 권리금에 대한 문제도 좀 상세히 살펴보겠어요. 큰 4번 인수창업과 권리금 문제 뭐 얼마 안 남았네. 다 해버리죠 뭐. 네 번째 인수창업과 권리금 문제. 인수창업 시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은 권리금이다. 다양한 적정 권리금 산출 방식이 있지만 그런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결국 권리금은 점포를 내놓은 사람이 즉 양도하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양보할 수 없는 선에서 결국은 결정되기 때문에 예비 창업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그 마지노선을 최소화하려는 노력밖에 할 수 없다. 그래 우리나라는 이 권리금 노하우 또 무형의 자산 가치를 보증금 위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걸레주는 그런 비용이죠. 점포 인수위에는 반드시 어떤 형태로 크든 작든 점포에 변화를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리뉴얼이 필요하죠. 그러한 변화들은 고객들에게 점포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기존에 있던 걸 좀 떨어내는 거죠.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왔다는 신호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래 여기 인수창업까지 해서 이번 주 7주차 강의 그리고 이번 주 7주차 그 중간고사 시험인데 저는 다음 주 8주차에 중간고사를 하는데 중간고사는 별도의 시험 오프라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문제를 하나 제시하면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작성해서 한 10시간 정도 시간을 주겠어요. 그러면은 저한테 이메일로 제출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겠어요. 그래서 문제는 제가 한 문제 벤처창업과 법률 지금까지 강의한 것 중에 하나를 제시하고 여러분은 충분한 시간 내에 그걸 작성해서 저한테 주는 대체 과제 형식으로 중간고사 시행하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오늘 7주차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